당신이 훔친 거 다 알아요. 장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뇌출혈로 말도 못하시던 장모님이 제가 통장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또렷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새벽 3시,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병실. 장모님은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규야, 내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야. 제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보면서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장모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의식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죠. 방금 그 목소리는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장모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통장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제 등 뒤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니,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훔친 건 돈이 아니야. 당신이 훔친 건 돈이 아니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저는 최민규입니다. 48살 빚쟁이예요. 평생 잘 나가는 사위로 살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장모님의 통장을 훔친 도둑이 됐어요. 제 주머니 속 통장에는 3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장모님이 평생 교사로 일하며 모은 연금과 예금이죠. 왜 제가 이런 짓을 했냐고요? 제 딸 수진이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심장판막 수술비 1억 원. 그 돈이 없으면 우리 딸은 2달을 못 버텨요. 은행은 저를 거절했죠. 사업 실패로 생긴 빚 5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친척들은 저를 피했죠. 남은 건 장모님뿐이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제게 단 한 푼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시기 전까지도요. 제가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장모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죠. 민규야, 내 힘으로 살아라. 돈으로 자존심을 채우려 하지 마라. 그 말이 저를 죽였어요. 제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모님은 완고하셨어요. 지영이, 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지영아, 네 남편을 너무 믿지 마라.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장모님은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험하고 계셨던 거죠. 제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장모님이 쓰러지신 건 한 달 전이었어요. 뇌출혈이었죠.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장모님 집에 들렀던 지영이가 쓰러져 계신 장모님을 발견했죠. 구급차가 왔고 중환자실에 실려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출혈 범위가 넓어서 의식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길어야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1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악마가 속삭였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이 나온다고요. 지영이는 외동딸이니까요. 그러면 딸 수술비도 해결되고 제 빚도 갚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에게는 2달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장모님의 통장을 훔치기로요. 기회는 일주일 후에 왔어요. 장모님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간병인 은지 씨가 배정됐죠. 은지 씨는 30대 초반의 조용한 여자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말수가 적었어요. 저는 은지 씨를 관찰했습니다.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얼마나 오래 자리를 비우는지요. 그리고 기회를 노렸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새벽 3시, 은지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장모님의 가방을 뒤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죠. 통장이 있었어요. 연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장모님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릴까봐 적어두신 거였죠. 제가 통장을 꺼내는 순간 장모님을 봤어요. 눈을 감고 누워 계셨죠. 의식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이 훔친 거 다 알아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또렷하게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장모님을 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장모님의 목소리를요. 민규야, 네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야.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게 환청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장모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장모님의 손을 봤어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니, 떨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베갯머리를 가리키고 계셨죠. 저는 베갯머리를 봤어요. 작은 종이약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로 접은 학이었죠. 그걸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장모님이 접으신 건가요? 의식이 없으신데 어떻게 학을 접으셨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통장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병실을 뛰쳐나왔죠. 복도를 뛰어가는 제 귀에 장모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당신이 훔친 건 돈이 아니야. 당신이 훔친 건 돈이 아니야.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짓눌렀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붙잡았어요. 손이 떨렸죠.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김경숙. 장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 통장은 제 구원이었지만 동시에 저주였어요. 당신이 훔친 건 돈이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훔친 게 돈이 아니라면 뭘 훔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장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가 통장을 훔친 걸요. 그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영이는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당신이 훔친 건 돈이 아니야. 당신이 훔친 건 돈이 아니야. 제가 훔친 게 뭘까요? 제 양심? 제 자존심? 아니면 장모님과의 신뢰?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최민규, 48살. 25에 결혼해서 23년을 지영이와 함께 살았죠. 처음 장인어른, 장모님을 뵐 때만 해도 저는 당당했어요. 대기업 영업팀 과장이었거든요. 월급도 괜찮았고 미래도 밝아 보였죠. 장인어른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민규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결혼식 날 장인어른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어요. 장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죠. 마치 제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결혼은 시작일 뿐이야.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진짜 모습이 나온단다. 신혼 때 장모님이 지영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죠. 기분이 나빴어요. 장모님은 저를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요. 처음 10년은 괜찮았어요.
회사 생활도 순탄했고 딸 수진이도 태어났죠. 수진이는 예쁘게 자랐어요. 지영이를 닮아서 얼굴이 하얗고 눈이 컸죠. 저는 수진이를 보면서 행복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장모님도 손녀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용돈 줄게. 장모님은 수진이에게는 다정하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대하셨죠. 명절 때마다 장모님 댁에 가면 장모님은 제 일을 물어보셨어요. 민규야, 회사 생활은 잘 되고 있니? 네, 장모님. 잘 되고 있습니다. 저축은 하고 있고? 네, 매달 조금씩 하고 있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언젠가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장모님의 그 불안한 눈빛이요. 그리고 장모님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10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장모님을 위로했죠. 장모님,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믿음과 불신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장모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민규야, 고맙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하려다가 망가진단다.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장모님은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죠.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훌륭한 사위라는 걸요. 5년 전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무역업이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과 함께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물건이 잘 팔렸고 수익도 괜찮았죠. 지영이는 걱정했어요. 여보,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이잖아. 왜 굳이 사업을 해? 괜찮아. 나 믿어. 우리 더 잘 살 수 있어.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장모님에게도 자랑했죠. 장모님, 제가 사업 시작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장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민규야, 사업은 쉽지 않단다. 신중하게 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걱정을 무시했어요. 제가 성공하면 장모님도 저를 인정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1년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중국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갑자기였어요. 코로나 때문이었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물건 공급이 끊겼고 계약했던 거래처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저는 빚더미에 앉았죠. 5천만 원이었어요. 동료는 도망갔어요. 미안해, 민규야.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잠적했죠. 연락도 안 됐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5천만 원의 빚과 함께요. 은행 대출도 받았고 지인들한테도 돈을 빌렸죠. 다 갚아야 했어요. 지영이는 울었어요. 당신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걱정했잖아.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취직을 시도했죠. 하지만 45살의 경력 단절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저는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고 배달 일도 했어요. 장모님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민규야, 내가 뭐라고 했니?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하려다 망가진다고. 그 말이 저를 짓눌렀어요. 장모님이 옳았어요. 저는 제 능력을 과신했고 결국 망가졌죠. 저는 장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3년 전 더 큰 비극이 왔어요. 수진이가 쓰러진 거예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죠. 병원에 데려갔더니 심장판막 이상이라고 했어요. 선천적인 거였다고요.
보호자님,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수술비는 1억 원이었죠. 저는 멍해졌어요. 1억 원이요? 5천만 원 빚도 못 갚는 제가 어떻게 1억 원을 마련합니까? 저는 은행을 찾아갔어요. 대출 좀 받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셔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나 좀 도와줘. 딸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해. 친구들은 다들 바빴어요. 누구는 연락을 안 받았고, 누구는 자기도 어렵다고 했죠. 저는 친척들한테도 부탁했어요. 하지만 다들 거절했어요. 민규야, 미안해.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이 죽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절망했죠. 제 딸을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밤마다 병원에 가서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아빠, 괜찮아? 나 안 아파. 수진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아빠가 꼭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건 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지영이는 날마다 울었어요. 당신이 회사만 다녔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왜 사업을 한 거야? 지영이는 저를 원망했어요. 저도 저를 원망했죠.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제가 무리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장모님을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었죠. 장모님,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수진이를 살려야 합니다. 장모님은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연민과 실망이 섞여 있었죠. 민규야, 일어나거라. 장모님, 제발요. 1억만 빌려주세요. 평생 갚겠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규야, 내가 돈을 줘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단다. 너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 자존심이 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죽어가는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장모님은 단호하셨어요. 민규야, 내 힘으로 해결해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저는 장모님 댁을 나왔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장모님은 저를 시험하고 계셨어요. 제가 정말로 딸을 살릴 만큼 절박한지, 제가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요. 하지만 저는 시험 따위에 응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장모님이 쓰러지셨죠.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 1년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악마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장모님의 유산을 기다리라고요.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장모님의 통장을 훔치기로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절박함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죠. 저는 도둑이 됐어요. 장모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요. 저는 바로 그 증거였죠. 통장을 훔친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손이 떨렸죠. ATM기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CCTV가 저를 찍고 있었죠. 저는 범죄자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통장을 넣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죠.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3억 2천만 원. 제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이 돈이면 수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제 빚도 갚을 수 있죠. 1억 2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수진이 수술비와 제 빚을 합친 금액이었죠. 기계에서 돈이 나왔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어요.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가방을 열어서 돈을 확인했죠.
진짜였어요. 1억 2천만 원이 제 앞에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눈물도 났어요. 제가 뭘 한 건지 알았거든요. 저는 장모님을 배신한 거예요. 병원으로 갔어요. 원무과에 가서 수술비를 냈죠. 수진이 수술 예약하겠습니다. 직원분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죠. 그리고 돈을 냈어요. 1억 원을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직원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금으로 내시는 거예요? 네, 급하게 준비했어요. 직원분은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식은땀을 흘렸죠. 이 돈이 장모님 거라는 걸 들키면 어떡하나. 하지만 직원분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수술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금식하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원무과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안도감이 밀려왔죠. 해냈어요. 수진이를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제가 쓴 돈은 제 돈이 아니었거든요. 수진이 병실에 갔어요. 수진아, 아빠 왔어.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아빠, 수술 언제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수진이는 웃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최고예요. 그 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최고가 아니에요. 저는 도둑이에요. 하지만 수진이는 몰랐죠.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널 꼭 지켜줄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영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물었어요. 수술비 냈어요? 응, 냈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영이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설마, 엄마 돈 쓴 거 아니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죠. 지영이는 비명을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요? 엄마 돈을 어떻게 써요? 달리 방법이 없었어. 수진이가 죽어가는데 어떡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 돈을 훔쳐요? 당신 도둑이에요. 지영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고 싶었죠.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미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지영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유일한 방법이 도둑질이에요?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지영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았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은 2천만 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죠. 제 빚은 5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장모님 통장에 손을 댈 수는 없었죠.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채권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최민규 씨,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그 말 몇 번째 듣는 줄 알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절망했죠.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강제 집행이에요. 우리 집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영이와 수진이는 어디서 살아요?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장모님 통장에 손을 대기로요. 이미 훔친 거 조금 더 훔쳐봤자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이미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사흘 후 저는 다시 은행에 갔어요. 5천만 원을 인출했죠. 제 빚을 갚기 위해서요. 돈이 나왔어요. 저는 그 돈으로 채권자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5천만 원이요. 이제 다 갚은 거죠? 채권자는 돈을 세었어요. 그래, 이제 끝이야. 다신 빚지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제가 진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제가 장모님께 진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모님 병실에 들렀어요.
간병인 은지 씨가 장모님을 돌보고 있었죠. 사위님 오셨어요? 네, 장모님 상태는 어때요? 별로 변화 없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은지 씨는 베갯머리를 가리켰어요. 종이약이 자꾸 늘어나요. 제가 치우면 또 생기고요. 저는 베갯머리를 봤어요. 종이약이 3마리 놓여 있었죠. 제가 처음 통장을 훔쳤을 때는 1마리였어요. 지금은 3마리예요. 장모님이 접으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손가락 운동 삼아 접으시는 것 같은데 신기하죠? 의식이 거의 없으신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장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가 돈을 훔칠 때마다 종이약을 접으신 거예요. 1마리, 2마리, 3마리. 제가 훔친 횟수와 정확히 일치했죠. 장모님을 봤어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있었죠. 희미한 미소였어요.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죠. 장모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요. 마치 뭔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죠.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모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제가 돈을 훔치는 걸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요? 왜 저를 고발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장모님은 뭔가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종이약이 그 증거였죠. 장모님은 제 악행을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1달이 지났어요. 수진이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빠르다고 했죠. 수진이는 퇴원했어요. 집에서 쉬면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죠. 저는 안도했어요. 딸을 살렸어요. 비록 나쁜 방법이었지만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죠. 장모님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꿈이었어요. 도둑, 도둑, 도둑.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죠. 지영이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거의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더 지났어요. 저는 또 장모님 통장에 손을 댔어요.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1,000만 원씩 5번을 더 인출했죠. 그때마다 저는 장모님 병실에 들렀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종이약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4마리, 5마리, 6마리. 정확하게 제가 돈을 훔친 횟수와 일치했어요. 저는 확신했죠. 장모님은 저를 감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은지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위님, 장모님이 가끔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민규라는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냥 헛소리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장모님은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저를 심판하려고요. 저는 두려웠죠. 장모님이 깨어나면 저는 끝장이에요. 그로부터 1달 후, 저는 마지막으로 장모님 통장에 손을 댔어요. 3천만 원을 인출했죠. 수진이 재활 치료비였어요. 이제 장모님 통장에는 거의 남지 않았어요. 7천만 원 정도였죠. 저는 1억 5천만 원을 썼어요. 병실에 갔어요. 종이약은 12마리가 됐어요. 정확히 제가 돈을 훔친 횟수였죠. 저는 종이약을 보면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고 계셨죠. 장모님을 봤어요.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를 똑바로 보고 계셨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장모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규야.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죠. 네, 장모님. 너 다 가져갔구나.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죠. 미안합니다, 장모님. 미안해하지 마라. 네가 선택한 거야. 장모님은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병실을 빠져나왔죠.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제가 뭘 한 건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평생을 훔친 거예요. 70년을 살면서 모은 돈을요. 그 돈에는 장모님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교사로 일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노후를 위해, 딸을 위해, 손녀를 위해 모으신 돈이었어요. 저는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영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저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영아, 말 걸지 마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당신이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지영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죠.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 이야기였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한때는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장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장모님 통장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했죠. 잔액 7천만 원. 제가 남겨둔 돈이었어요. 이 돈마저 쓰고 싶었지만 참았죠. 이건 정말 마지막 양심이었어요. 통장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죠. 저는 도둑이에요. 장모님의 노후를 빼앗은 파렴치 아니에요. 설령 수진이를 위한 거였다 해도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요. 다음 날 장모님 병실에 갔어요. 은지 씨에게 물었죠. 장모님 상태는 어때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이 눈 뜨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민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한다고요. 저는 멍해졌어요. 용서한다고요? 장모님이 저를 용서하신다고요? 은지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도 하셨어요. 민규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다. 그 말이 또 나왔어요. 처음 통장을 훔쳤을 때도 들었던 말이죠. 장모님은 계속 그 말을 하고 계셨어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장모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장모님, 저예요. 민규예요. 장모님은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손을 움직이셨죠. 제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모님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그 온기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저는 장모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장모님, 저는 최악의 사위예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장모님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민규야,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큰 죄책감에 빠졌어요. 장모님은 저를 용서하고 계셨어요. 제가 장모님의 평생을 훔쳤는데도요. 이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죠. 밖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범죄자예요. 가족을 위한 범죄였지만 그래도 범죄는 범죄죠. 저는 처벌받아야 해요. 하지만 장모님은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용서하신다고 하셨죠. 왜일까요? 장모님은 왜 저를 용서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음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장모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매일 병실에 갔어요. 장모님 곁을 지켰죠. 종이약은 여전히 12마리였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죠. 제가 돈을 훔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종이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제 죄의 기록이구나. 12번의 배신이구나. 어느 날 은지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위님, 장모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무슨 행동요? 제 손을 잡으시고 뭔가 하려고 하세요.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장모님을 봤어요. 장모님은 은지 씨를 보고 계셨죠. 그리고 뭔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장모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은지 씨가 물었죠. 장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죠. 장모님의 눈빛이 저를 관통했어요.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라고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장모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3달 후였어요.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저는 지영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장모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지영이는 장모님을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엄마. 저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죄책감만 밀려왔어요. 제가 장모님의 돈을 훔친 것 때문에 장모님이 더 빨리 돌아가신 건 아닐까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조문객들이 왔죠. 장모님의 제자들, 동료 교사들, 친척들이었어요. 모두들 장모님을 훌륭한 분이었다고 했어요. 경숙 선생님은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학생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셨죠. 늘 검소하게 사시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의 돈을 제가 훔쳤다니. 저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죠. 장례식 마지막 날, 지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엄마 장례식 끝나면 이혼해요. 지영아,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요. 당신은 도둑이에요. 제 엄마한테 한 짓을 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죠. 지영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도둑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지영이는 장모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도와주러 갔죠. 장모님 집은 깨끗했어요. 늘 정갈하게 사셨던 장모님답게요. 우리는 유품을 정리했어요. 옷장을 정리하던 지영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저는 다가갔죠. 지영이가 오래된 금고를 꺼내고 있었어요. 작은 금고였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죠. 열어볼까요? 지영이가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게 뭐죠? 지영이가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3천만 원이에요. 엄마가 이런 돈을 숨겨두셨네. 3천만 원. 장모님은 통장과 별개로 비상금을 따로 모아두신 거였어요. 그런데 금고 안에 편지가 한 장 있었죠. 지영이가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는 장모님의 자필이었어요. 지영아, 이 돈은 네 비상금이다. 네 남편이 혹시라도 힘들 때 너 모르게 내 통장에 손을 댈까봐 걱정했다. 그래서 이 돈은 따로 숨겨뒀어. 민규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이 돈은 오직 너와 수진이를 위한 거야.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읽는 지영이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죠. 지영이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당신을 이렇게 걱정하셨어요. 당신이 통장에 손 뗄 거라고 이미 아셨던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은 저를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제가 궁지에 몰리면 통장을 훔칠 거라는 걸 예상하셨던 거죠.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엄마 통장을 다 털었죠. 1억 5천만 원이나요. 지영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당신이 다 가져갔어요. 이 비상금이랑 비교도 안 되게요. 당신은 정말 최악이에요.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지영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당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아요? 이 편지 봐요. 엄마는 당신을 믿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상금까지 숨겨두신 거예요. 지영이는 편지를 구겼어요. 그리고 저한테 던졌죠.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지영아, 제발. 나가라고요. 저는 장모님 집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주저앉았죠. 장모님은 모든 걸 아셨어요. 제가 돈을 훔칠 거라는 것까지요. 그래서 지영이를 위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신 거예요. 저는 장모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였죠. 지영이는 장모님 집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며칠 후 지영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집에 왔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지영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생각 다 했어요. 전 당신이랑 못 살아요. 수진이도 제가 키울 거예요. 수진이까지 데려가려고? 당연하죠. 당신 같은 사람한테 딸을 맡길 수 없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재산 취득이었죠. 지영이는 제가 장모님 돈을 훔친 걸 이혼 사유로 쓴 거예요. 서명 안 하면 재판 이혼할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한 짓이 다 밝혀질 거예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서명했어요. 제 이름을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됐어요. 이제 우린 남남이에요. 지영이는 서류를 챙겨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혼자 남았어요. 2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를 마셨어요. 혼자 마시는 술은 쓰기만 했죠. 제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싶었어요. 딸을 살리려고 장모님 돈을 훔쳤는데 결국 아내도 딸도 다 잃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어요. 여보세요? 최민규 씨 맞으시죠? 저는 장모님의 간병인이었던 윤은지입니다. 은지 씨였어요. 왜 전화를 한 걸까요? 네, 은지 씨. 무슨 일이세요? 사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내일 오후에 만나요.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죠. 은지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혹시 장모님이 제게 남긴 말씀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은지 씨가 보낸 주소로 갔어요. 작은 카페였죠. 은지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사위님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은지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게 뭔가요?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주신 거예요. 사위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죠. 열어봤어요. 안에는 영수증 묶음이 들어있었어요.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죠. 제가 장모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모두 12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잘 보세요. 영수증 내용을요. 저는 자세히 봤어요. 영수증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최민규 사위에게 주는 특별 지원금, 수진이 수술비 지원, 민규 사업 비탄감 지원. 모든 영수증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금액은 제가 훔친 금액의 절반 정도였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지 씨가 말했어요.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위님이 돈을 가져가면 그 돈의 절반은 제게 주시겠다고요. 저희 남편이 사고로 다쳐서 치료비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제가 돈을 훔칠 걸 알고 계셨고 그 돈의 절반을 은지 씨한테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장모님은 사위님이 절박해서 돈을 가져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수진이를 살릴 거라고요. 은지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장모님은 말씀하셨어요. 민규가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 돈은 전부 은지 씨 가족을 위한 거라고요. 하지만 민규가 가져가면 그건 민규의 가족을 위한 거라고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장모님은 저를 시험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와 은지 씨를 동시에 돕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돈을 가져가면 저희 가족이 살고 제가 안 가져가면 은지 씨 가족이 사는 거였죠. 장모님은 사위님을 믿으셨어요. 사위님이 가족을 위해 어떤 선택이든 할 거라고요.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장모님은 저를 벌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를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가져갈 거라는 걸요. 그런데 은지 씨, 장모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장모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은지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규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절박한 사람일 뿐이지. 나는 그 절박함을 숭고한 사랑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장모님, 은지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어요. 장모님은 저를 이해하고 계셨어요. 아니, 이해를 넘어서 저를 구원하려 하셨던 거예요. 제가 훔친 돈은 사실 훔친 게 아니었어요. 장모님이 허락하신 거였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왜 장모님은 제게 직접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제가 훔치게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리고 종이약은 또 뭐죠? 12마리의 종이약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장모님 병실에서 가져온 종이약들이 있었죠. 12마리 모두 제가 모아뒀어요. 왜 모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종이약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약을 조심스럽게 펼쳤죠. 안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죠. 돋보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5일. 민규가 1억 2천만 원을 가져갔다. 수진이 수술비다. 내 손녀를 살리는 돈이다. 민규야, 네가 선택한 거야. 나는 네가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는 걸 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장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가 돈을 가져간 그날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두 번째 학을 펼쳤어요. 2022년 3월 8일. 민규가 3천만 원을 더 가져갔다. 생활비겠지. 사업 실패로 힘들 거야. 괜찮아, 민규야. 이 돈은 네 돈이기도 해. 넌 내 사위니까. 세 번째 학이었어요. 2022년 4월 2일. 5천만 원. 빚을 갚는 돈이구나. 민규야, 네가 그 빚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안다. 이제 좀 숨 쉴 수 있겠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펼쳤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든 항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장모님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장모님은 제가 돈을 가져갈 때마다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때마다 종이약에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일곱 번째 학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2년 6월 10일. 1,000만 원. 민규야, 이제 그만 가져가도 돼. 네가 필요한 건 다 가져갔잖아. 하지만 넌 계속 가져갈 거야. 왜냐하면 넌 아직도 불안하니까. 괜찮아. 나는 이해해.
8번째 학이었어요. 2022년 7월 15일. 1,000만 원. 민규야, 내 불안을 돈으로 채우려 하지 마라. 하지만 나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안다. 그게 인간이니까. 9번째, 10번째, 11번째를 펼쳤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죠. 장모님은 제가 돈을 가져가는 걸 알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탓하지 않으셨죠. 마지막 12번째 학을 펼쳤어요. 2023년 3월 1일. 3,000만 원. 이게 마지막이구나, 민규야. 넌 이제 그만 가져갈 거야. 왜냐하면 내 양심이 너를 멈추게 할 테니까. 민규야, 네가 잃은 건 돈이 아니야. 네가 잃은 건 나에 대한 믿음이야. 하지만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믿으니까. 네가 가져간 이 돈으로 나는 너를 세상의 영웅으로 만들어줄 거야. 기다려라. 내가 죽고 나면 넌 알게 될 거야. 네가 훔친 게 뭔지를. 저는 종이약을 떨어뜨렸어요. 세상의 영웅? 무슨 뜻이죠? 장모님은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죠. 우체부가 서 있었어요. 최민규님 맞으시죠? 등기 우편입니다. 저는 서명하고 우편을 받았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죠. 무슨 일이지? 설마 지영이가 재판 이혼을 신청한 건가?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법원 등기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경숙 자선재단 설립 등기 및 이사 임명 통지서. 뭐라고요? 자선재단?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었어요. 장모님은 모든 재산을 자선재단으로 기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재단의 공식 명칭은 사위 민규의 숭고한 가족의 기념재단이었어요. 그리고 재단 설립 기금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죠. 최민규 이사장의 익명 기부금 1억 5천만 원. 제가 가져간 금액이 정확히 기부금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장모님은 제가 가져간 돈을 자신의 나머지 재산으로 메우고 제 이름으로 기부한 걸로 만드신 거예요. 서류를 계속 읽었어요. 본 재단은 가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대 이사장은 최민규로 임명한다. 저는 이사장이라고요? 제가 훔친 돈으로 만든 재단의 이사장을요? 서류 마지막 장에는 장모님의 편지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손떨림이 있는 글씨였지만 또렷했죠. 사랑하는 민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네가 내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걸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지. 너는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민규야,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넌 딸을 살렸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어. 비록 그 방법이 도둑질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아버지의 절박한 사랑이었어. 민규야, 네가 평생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 알아. 네가 나를 무서워했던 것도 알아. 하지만 나는 널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어. 단지 네가 돈으로 자존심을 채우려는 게 걱정됐을 뿐이야. 이제 내게 진짜 자존심을 돌려주고 싶어. 네가 가져간 그 1억 5천만 원은 이제 내 이름으로 세상에 빛을 전하는 돈이 됐어. 넌 도둑이 아니야. 넌 자선가야. 넌 영웅이야. 재단 이사장으로서 많은 가족을 도와줘. 너처럼 절박한 사람들을 도와줘. 그들에게 희망을 줘. 그게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민규야, 네가 훔친 건 돈이 아니야. 네가 훔친 건 나에 대한 내 믿음이었어. 너는 나를 믿지 못했어.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믿지 못했지. 그래서 훔친 거야. 하지만 이제 알겠지?
나는 항상 네 편이었어. 항상 널 믿었어. 이제 그 믿음을 되찾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나눠줘. 사랑한다, 민규야. 넌 훌륭한 사위였어. 편지를 읽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저는 장모님을 오해했어요. 장모님은 저를 시험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구원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제가 저지른 범죄를 세상을 구하는 선행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도둑에서 자선가가 됐어요. 장모님의 사랑 덕분에요. 장모님은 제가 가장 나약했을 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나약함을 힘으로 바꿔주셨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영이었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당신, 재단 서류 받았어요? 응, 방금 받았어.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신 줄 몰랐어요.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전 당신을 도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당신을 영웅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지영이는 울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응, 지영아. 다시 시작하자. 장모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자. 전화를 끊고 저는 재단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제 이름이 이사장으로 적혀 있었죠. 최민규. 도둑이었던 제가 이제는 이사장이에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저를 믿어 주셔서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훔친 게 뭔지를요. 돈이 아니었어요. 당신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제 그 믿음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눠줄게요. 재단 서류를 받은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최민규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김경숙 여사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사장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저는 도둑인데요. 하지만 변호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여사님께서 1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사위가 곧 힘든 선택을 할 거라고요.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단지 절박함의 표현일 뿐이라고요. 변호사 선생님은 서류를 꺼내셨어요. 여사님은 당신이 돈을 가져갈 때마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을 자신의 다른 재산에서 재단으로 이체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재단 기금은 여사님의 전 재산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가져간 돈은 여사님께서 메우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기부한 걸로 만드셨어요. 부동산까지 다 처분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장모님은 집까지 파신 거예요? 저 때문에요? 여사님 집은요? 전세로 옮기셨습니다. 1년 전에요.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2억 원을 재단에 넣으셨죠. 2억 원. 제가 가져간 1억 5천만 원에 5천만 원을 더해서요. 장모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변호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여사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민규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민규에게 차갑게 대했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었어요. 엄격함으로 포장된 사랑이었죠. 민규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 돈을 훔쳤죠.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에요. 딸을 향한 절박한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고 싶어요. 민규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민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여사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법무법인을 나와서 저는 장모님 산소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절을 올렸어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모님을 오해했어요. 장모님이 저를 무시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랑하고 계셨던 거였죠.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민규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장모님, 제가 재단 잘 운영할게요. 장모님 뜻대로 많은 사람을 도울게요. 약속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영아, 장모님 산소 다녀왔어. 그래요? 저도 내일 가려고 했어요. 지영아, 우리 이혼 서류 찢자. 전화 너머로 지영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고마워요. 전 당신을 오해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너한테도 장모님한테도. 이제 다시 시작해요. 엄마가 주신 기회니까요. 응, 다시 시작하자. 며칠 후, 저는 재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깨끗했죠. 직원이 2명 있었어요. 장모님이 미리 고용해 두신 거였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 사무국장 박지훈입니다. 젊은 남자가 인사했어요. 그리고 여자 직원도 인사했죠. 저는 회계 담당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지훈 국장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사장님, 벌써 지원 신청이 30건 들어왔습니다. 여사님께서 미리 홍보를 해두셨거든요. 벌써요? 네. 모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치료비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서류를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한 어머니는 아들의 백혈병 치료비가 필요했어요. 한 아버지는 딸의 심장 수술비가 필요했죠. 모두 저와 같은 처지였어요. 이분들 다 도와드릴 수 있나요? 재단 기금이 3억 원입니다.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지원하면 30명을 도울 수 있어요. 3억 원. 장모님의 평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훔쳤던 돈도 포함되어 있었죠. 좋습니다. 심사에서 가장 급한 분들부터 도와드리죠. 네, 이사장님. 그날 저녁 첫 번째 수혜자를 만났어요. 40대 초반의 아버지였어요. 딸이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했죠.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이 없었으면 제 딸이. 그 아버지는 울먹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제 모습을 봤죠. 아버님, 따님 꼭 나으실 겁니다. 힘내세요. 이사장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기회를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기회요? 네. 제 장모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장모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민규야, 네가 훔친 건 돈이 아니야. 네가 훔친 건 나에 대한 내 믿음이었어. 이제 알았어요. 장모님 말씀의 의미를요. 저는 장모님을 믿지 못했어요. 장모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지 못했죠. 그래서 훔친 거예요. 하지만 장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도우려 하셨어요.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장모님은 저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자존심을 죽이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제가 스스로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선행으로 바꿔주셨죠. 장모님은 제 자존심을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도둑이 아니에요. 자선가예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이게 장모님이 원하신 거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영이었죠. 여보, 수진이가 하는 말 들어볼래요? 그래, 바꿔줘.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빠가 대단한 분이래요. 많은 사람을 돕는 이사장님이래요. 수진아,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최고예요. 저는 울음을 참았어요. 아빠도 수진이가 자랑스러워.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어요. 장모님이신 것 같았어요.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죠. 잘하고 있어, 민규야. 재단을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50가정을 도왔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한 가족들, 수술비가 급한 환자들, 모두 저와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도우면서 저는 치유됐어요. 제 죄책감도 장모님에 대한 오해도 모두 씻겨 내려갔죠. 저는 이제 장모님의 사랑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죠. 지영이와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우리는 이혼 서류를 찢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 사랑이었죠. 여보, 오늘 재단에서 어땠어요? 지영이가 저녁을 차리면서 물었어요. 좋았어. 오늘 한 아이의 심장 수술비를 지원했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당신 정말 멋져요. 엄마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장모님 덕분이야.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빚쟁이로 살고 있었을 거야.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완전히 회복된 수진이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아빠 재단에 대해서요. 그래? 친구들이 뭐래? 다들 멋있대요.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그래, 우리 딸. 넌 할 수 있어. 어느 날 은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사장님, 제가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은지 씨를 만났죠. 카페에서였어요. 이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은지 씨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열어봤죠. 안에는 USB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죠?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녹화하신 영상이에요. 이사장님께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영상이요? 네. 장모님이 직접 찍으신 거예요. 저한테 부탁하셔서 핸드폰으로 촬영했죠. 저는 USB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장모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지영이를 불렀죠. 지영아, 이것 좀 보자. 뭔데요? 장모님 영상이래. 우리는 함께 앉아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장모님이 나타났죠. 병실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민규야, 지영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였어요. 약했지만 분명했죠. 민규야, 너한테 할 말이 많아. 우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지. 너는 늘 내가 너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민규야, 그건 오해야. 장모님은 잠깐 숨을 고르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처음 너를 만났을 때부터. 너는 착한 사람이었어. 지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나는 걱정했어. 너의 그 인정 욕구가 걱정됐어.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는 늘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어. 나한테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그게 너를 망가뜨릴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엄하게 대한 거야. 너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거든. 장모님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셨어요. 하지만 내 방법이 틀렸어. 너는 더 외로워졌고 더 불안해졌지. 그리고 결국 사업을 시작했어.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그걸 몰랐을까? 다 알았어, 민규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사업이 망했을 때 너의 얼굴을 봤어.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지. 그때 내가 돈을 줬어야 했어. 하지만 주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건 너를 더 나약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거든. 장모님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아팠어. 너는 절망했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민규야,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어. 너를 너무 아프게 했어. 장모님,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진짜 선물을 주기로.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 선물하기로.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 장모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는 뇌출혈로 쓰러졌어. 하지만 의식은 있었어. 너를 다 봤어, 민규야. 네가 내 통장을 가져가는 것도, 은행에서 돈을 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저는 숨을 멈췄어요. 너는 죄책감에 시달렸겠지. 하지만 민규야, 그건 도둑질이 아니었어.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어. 딸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사랑이었지.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는 네가 돈을 가져갈 때마다 종이약을 접었어. 손가락 운동이 아니었어. 그건 내 사랑의 기록이었어. 너를 용서한다는 기록이었지. 지영이가 흐느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불렀어. 재단을 만들라고 했지. 내 모든 재산을 넣으라고 했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부하라고 했어. 왜냐하면 민규야, 너는 도둑이 아니거든. 너는 영웅이야.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규야, 이제 너는 자유야.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졌어. 그리고 이제 너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나처럼 절박한 사람들을 도와줘. 그들에게 희망을 줘. 장모님이 카메라에 가까이 오셨어요. 민규야, 사랑한다. 너는 훌륭한 사위였어. 아니, 훌륭한 아들이었어. 그리고 지영아, 너도 사랑한다. 민규를 용서해라. 그는 잘못하지 않았어. 장모님이 손을 흔드셨어요. 안녕,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항상 너희를 지켜볼 거야. 영상이 끝났어요. 저와 지영이는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수진이도 달려와서 함께 울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장모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다음 날, 저는 재단 직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재단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이름으로요? 김경숙 장모님의 사랑재단. 이렇게요. 박지훈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입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재단의 슬로건도 만들었어요. 절박함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미소 지었죠. 우리는 절박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그게 장모님의 뜻이에요. 네, 이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모님 산소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죠. 장모님 영상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장모님, 재단 이름 바꿨어요. 장모님 이름으로요. 이제 모든 사람이 장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묘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장모님이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장모님, 제가 평생 잘할게요. 많은 사람 도울게요. 약속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영아, 나 지금 장모님 산소 다녀오는 길이야. 그래요? 저도 주말에 가려고 했어요. 지영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다시 믿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보. 엄마가 당신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중 가장 밝은 별이 장모님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민규야. 정말 잘하고 있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죠. 네, 장모님. 잘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재단은 이제 100가정 이상을 도왔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한 사람들, 치료비가 급한 가족들, 우리는 그들 모두를 도왔죠. 그리고 저는 변했어요. 더 이상 인정 욕구에 시달리지 않아요. 더 이상 돈으로 자존심을 채우려 하지 않죠. 저는 이제 진짜 자존심이 뭔지 알아요. 진짜 자존심은 남을 돕는 데서 온다는 걸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재단을 찾아왔어요. 50대 초반이었죠. 수척한 얼굴에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이사장님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저는 그를 보면서 과거의 저를 봤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는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내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지. 저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8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용불량자라 어디서도 빌릴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단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제 손을 붙잡았어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부인분 꼭 나으실 겁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그의 눈물이 제 과거의 눈물 같았거든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한때는 당신과 같았어요. 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장모님의 통장을 훔쳤던 일, 죄책감에 시달렸던 일, 그리고 장모님이 저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일을요. 그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사장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믿기지 않네요. 누구나 절박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택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장님, 저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대신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당신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가 재단을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박함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한 명씩이라도요. 그날 밤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건강하게 자랐죠. 아빠, 저 의사가 될래요. 의사? 왜?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딸. 넌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엄마 많이 닮았어요. 착하고 따뜻해요. 장모님도 닮았지. 강하고 사랑이 많아.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행복한 가족이었죠. 식사 후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을 찾았어요. 장모님, 보고 계세요? 저 잘하고 있죠? 별은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장모님이 주신 사랑, 저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게 장모님이 원하신 거잖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장모님, 제가 훔친 게 뭐였는지 이제 완전히 알았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장모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하지만 이제 되찾았어요. 그 믿음을요. 별은 계속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절박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어요.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 당신들을 믿고 있다고요. 지영이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여보, 추워요. 들어와요. 응, 지금 간다. 저는 마지막으로 별을 봤어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사랑합니다. 베란다를 떠나기 전 저는 깨달았어요. 장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느냐, 그 선택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장모님의 돈을 훔쳤죠. 하지만 장모님은 그 선택을 용서하시고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제가 장모님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사랑은 용서예요. 그리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훔쳤다고 생각한 그 돈은 사실 장모님이 주신 가장 비싼 선물이었다는 걸요. 그 선물은 돈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고, 사랑이었고, 용서였어요. 그리고 그 선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도둑이 아니라 자선가로요. 죄인이 아니라 영웅으로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신 사랑,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니까요. 사랑합니다, 장모님. 영원히.